제 아들 지석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33세 홀로 되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남들 보기엔 그저 운 좋게 건물 하나 가진 과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고 다행히 지석이는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여 참으로 복잡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면야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전시은 씨예요. 지석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아가씨, 전시은을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참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화장에 몸에 단정하게 붙는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목소리 또한 나긋나긋해서 첫인상만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봐요. 분명 웃고는 있는데 그 웃음이 눈까지는 닿지 않는 느낌. 그리고 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무언가를 재빨리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인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가. 지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는 일이 디자인 쪽이라고 했나? 네, 어머님. 작은 회사에서 웹디자인 하고 있어요. 대답은 막힘이 없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기 마련인데 시은은 딱 필요한 대답만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오히려 제가 다 민망해질 지경이었죠. 아들 녀석은 그런 분위기도 모르는지 연신 시은의 그릇에 음식을 놔주며 챙기기 바빴습니다. 시은 씨,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처음 인사한다고 일부러 비싼 곳으로 예약하셨어. 지석이의 말에 시은은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로봇이 입력된 명령어를 내뱉는 것 같았달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물으면 시은은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지석이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단순히 낯을 가리거나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태도에는 사람을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쯤 저는 준비해온 가장 큰 선물을 꺼내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제 진심이었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많은 재산이었고 유일한 혈육인 지석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지석아, 그리고 시은 아가. 둘이 결혼하면 살 집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동탄에 새로 지은 아파트 하나를 너희 이름으로 해주려고 한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지 지석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동탄에요? 거기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 이왕 해주는 거 좋은 데서 시작해야지. 한 20억 정도 하는 모양이더라. 방도 4개고 전망도 좋으니
둘이 알콩달콩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게다. 아들은 거의 울먹일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순수한 기쁨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맞은편에 앉은 시은의 표정을 보고 말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틀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마치 20억?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방금 20억짜리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석이마저도 그런 시은의 반응이 이상했는지 옆에서 팔꿈치로 툭 치며 시은 씨,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하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저는 아들과 시은을 데리고 동탄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넓은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내부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지석이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와,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거실이 우리 집만 하네요. 전망도 끝내주고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다가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는 시은에게 물었습니다. 시은 아가, 집은 마음에 드니? 그러자 시은은 팔짱을 낀 채 마치 값싼 물건을 평가하는 감정사처럼 집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체리색 몰딩을 써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석이가 당황해서 시은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벽지 색깔은 또 뭐예요? 꼭 우리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네. 제 취향이랑은 정말 안 맞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은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인테리어 타령이라니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호의와 성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주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지석이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어요. 시은 씨. 그런 건 우리가 살면서 천천히 바꾸면 되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뭘 어떡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나는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야. 이런 집에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 시은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녀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걸어가며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주방 동선도 엉망이네. 냉장고는 왜 저기 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없잖아요. 요리할 맛이 하나도 안 나겠어요. 이것도 싹 다 리모델링 해야겠네. 돈이 얼마가 들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에는 이 모든 공사 비용을 당연히 제가 대주어야 한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 인생까지 저 맹랑한 여자에게 휘둘리다 끝장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시은을 불렀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잠깐 나 좀 보거라.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꼈는지 시은은 마지못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시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의 눈이 대체 얼마나 높으신지는 모르겠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자꾸나. 지금 아가는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있길래 이 20억짜리 집이 그렇게 눈에 차지 않는 거니?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시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죠.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곳인지 나도 좀 들어보자. 그래야 아가 눈높이에 맞춰서 집을 새로 구해주든 이 집을 무르고 새로 지어주든 할 게 아니겠니? 제 비꼬는 듯한 말투에 시은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보증금 200에 월세 30짜리 단칸방 살아요. 왜요? 시은은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보증금 200에 월세 30? 네. 그게 뭐 어쨌는데요? 어머님은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하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세상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약 올리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경우 없고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겪어봤어요. 옆에 서 있던 지석이가 사색이 되어 시은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시은 씨, 제발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왜 이래?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석 씨도 들었지? 어머님이 나를 뭘로 판단하는지. 내가 가난한 게 죄야? 내가 그런데 산다고 해서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자격도 없다는 거야? 시은은 지석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게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은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무기 삼아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으니 너희가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과는 싸워봤자 저만 손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아가가 어디에 살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만 나는 아가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자기 분수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이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여기는 그 오만한 태도 말이다. 오만하다니요? 저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할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집 어머님이 저희 좋으라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희 마음에 쏙 들게 해주셔야죠. 안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 알겠다. 아가의 높은 취향과 솔직한 의견, 잘 알았어. 이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니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저는 싸늘하게 말을 맺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석아, 가자. 더 볼 것 없다. 지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등과 시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시은 씨 말이 너무 심했던 건 맞지만. 됐으니까 가자.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제 단호한 태도에 지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은이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오르기까지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 자체로 폭풍 전야를 예고하는 듯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꾹 주었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애써 참아내야 했어요. 지석이는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나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은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얄미운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았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먼저 시은에게 말했어요. 아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다. 아가는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아가의 행동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야. 거기에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아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제 지적에 시은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반박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제가 가난해서 무시하시는 거 다 알아요. 뭐, 무시라니. 내가 언제 아가를 무시했다는 거냐? 방금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는 곳을 듣고는 그렇게 비꼬셨으면서 지석 씨한테는 20억짜리 집도 턱턱 사주시는 분이 제 인테리어 비용 몇 푼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몇 푼이라니요.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래. 돈이 아까웠다. 내 아들 주려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 너처럼 개념 없는 애한테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졌다. 됐니? 어머니. 지석이가 경악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뚜껑은 열릴 대로 열린 후였어요.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네가 가난해서 싫은 게 아니야. 네 마음이 가난해서 싫은 거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하는 그 천박한 마음이 나는 싫다. 제 말이 끝나자 시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아들의 팔에 매달렸어요. 지석 씨, 들었지? 어머님이 나보고 천박하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 지석 씨가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어. 시은은 서럽게 울부짖으며 지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시은의 등을 토닥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우 같은 계집애에게 놀아나고 있는 제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답답했어요. 저는 지석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지석, 너는 저 여자가 아직도 정상으로 보이니? 네 눈에는 저 눈물이 진짜 같아 보여?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은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시은 씨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 뿐이에요.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것 뿐이라고요.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것 뿐이라고요? 저건 서툰 게 아니라 그냥 인성이 덜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사리분별조차 못하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좋다. 그럼 선택해라. 저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할 건지. 네가 선택해. 저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지켜온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지석이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은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시은은 그런 지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더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죠.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만약 네가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나를 어머니라 부를 생각도 말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단 한 푼 기대하지 마. 동탄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금 네가 타고 다니는 차, 네가 쓰는 카드까지 전부 다 끊어버릴 테니 둘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보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정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건 제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겠지만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이는 시은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온갖 상념에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였죠. 혹시나 아들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정말 저와 연을 끊고 그 여자와 살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저와 아들의 기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석이가 헬쑥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의 아들 하고 불렀지만 지석이는 제 얼굴을 피하며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뭐가 말이냐? 시은 씨랑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요. 어떻게 어머니가 제 인생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마주 앉아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석아, 나는 네 인생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는 것뿐이다. 너는 아직 어려서 사람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여. 전시은이라는 그 아가씨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시은 씨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시은 씨,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시은 씨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들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만나자마자 20억짜리 집을 해주겠다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나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였지?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는 타박과 자기 분수도 모르는 오만한 뿐이었어. 그런데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한다는 거니? 그건 시은 씨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집 문제도 결국은 어머니가 저희 좋으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의견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완전히 그 여자에게 홀려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은 씨는 착한데 상처가 많아서 그래. 시은 씨는 솔직한 것뿐이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냐? 제 질문에 지석이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정신 차렸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시은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시은 씨,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매달리고 사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우습게 볼 뿐이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게 네 선택이라면 존중해주마. 대신 내가 했던 말도 잊지 않았겠지.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집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결혼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네. 지석이가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아니, 허락 못한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전시은은 내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야. 지금부터 내 모든 지원은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네 이름으로 된 카드, 차, 전부 다 내놓고 나가. 제 단호한 말에 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걸 알면 지금이라도 그 여자랑 헤어지고 와. 그럼 모든 걸 용서해 주마.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가.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을 모두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았고 카드사에 전화해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석이가 타고 다니던 차도 사람을 보내 회수해 왔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 아들은 영원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전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제 손으로 직접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시은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나다. 제 목소리를 들은 시은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너랑 지석이 결혼 없던 걸로 해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은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니요. 장난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애를 내 며느리로 들릴 생각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지석이 인생 망치지 말고. 하? 어머님이 뭔데 지석 씨 인생을 망치고 말고를 결정하세요? 지석 씨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 행복을 망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고작 돈 몇 푼 가지고 유세는. 역시나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고 당당해졌어요. 그래. 그 돈 몇 푼 없는 너한테 내 아들 못 준다. 그러니까 다른 부잣집 아들이나 알아봐. 지석이는 이제 빈털털이거든. 내가 가진 거 단 하나도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니? 지석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라고. 너처럼 돈만 보고 남자 만나는 애한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남자가 됐다는 소리다. 그래도 지석이가 좋으면 네가 벌어서 한번 먹여 살려보든가.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은은 아마 충격으로 말을 잃었을 테죠.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 앞에 나타나서 귀찮게 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거야. 알아들었으면 끊는다. 저는 시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은의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허탈한 마음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엎어버렸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시작은 전시은의 SNS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것을 잘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알려주더군요. 민자야, 너 혹시 전시은이라는 애 SNS 봤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친구의 말에 저는 지석이의 컴퓨터를 켜고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은의 SNS는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저를 겨냥한 것이 분명한 글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당해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슬픔, 파혼, 악독한 시어머니,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아파하고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그리움, 눈물, 어머니가 뭔데? 사진 속 시은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거나 링거를 꽂은 팔을 찍어 올려 자신이 몸져 누웠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더 가관인 것은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시은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그녀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힘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돈이면 다인 줄 아나 보네. 천벌 받을 겁니다. 남자분, 정신 차리고 사랑을 지키세요. 어머니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앞뒤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시은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에 놀아나 저를 마녀 사냥하고 있는 꼴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그 글에 들어가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온라인상의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고 제가 대응하면 할수록 시은이 원하는 대로 판이 흘러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혀를 차며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저런 유치한 불장난은 곧 사그라들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은의 여론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어요. 그녀는 급기야 제 실명과 제가 사는 동네까지 은근슬쩍 흘리며 저를 강남 건물주 갑질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저를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 건물 앞에서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아들 지석이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시은과 함께 꾸미고 있는 걸까요? 온갖 끔찍한 상상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등기우편 하나를 건네주고 갔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전시은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귀하 김민자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인해 본인 전시은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귀하는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는 종이를 든 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이라니요.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를 넘어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오기가 생겨났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유치하고 악랄한 계집애에게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를 갑질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악역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시은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전시은 그녀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전시은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다녔던 학교, 살았던 동네 등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조합해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라온 그녀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쳐들어가며 혹시라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을 매달린 끝에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은의 옛날 SNS 계정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녀가 과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몇 장을 찾아낸 것이었죠.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차림이었고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금 제 아들 지석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죠. 흥신소에 의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전시은이라는 여자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 예상이, 아니,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은은 웹디자이너라는 말과는 달리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동료들과의 불화나 잦은 지각, 무단결근이 사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을 사들이고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당연히 그녀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이었고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빌린 빚만 해도 억대에 가까웠습니다. 그 빚을 돌려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남자 관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 그녀가 깊게 만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의 신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남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의 2세였으며 세 번째 남자는 최근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신흥부자였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아주 돈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관계들의 끝은 한결같았습니다. 남자 쪽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파혼하거나 시은이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시기였습니다. 제 아들 지석이는 그녀의 네 번째 타겟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저런 무서운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흥신소에서 작성한 말 그대로 서류일 뿐이었어요. 사랑에 눈이 먼 제 아들은 제가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우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확실한 살아있는 증언이 필요했어요.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전시은의 주변 인물 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어요. 박수진.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은과는 대학교 동기이자 한때 자취방에서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는 3년 전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연락 두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은의 과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자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보고서에 적힌 박수진 씨의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 저는 전시은 씨와 관련된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몇 분 뒤 짧은 답장이 돌아왔어요. 누구시죠? 저는 전시은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곧바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지석의 어머니입니다. 수진 씨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제발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제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잠시 후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하게 제 소개를 하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은이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이야기, 파혼을 통보하자 SNS로 저를 공격하고 심지어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다는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침묵도 길어졌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수진 씨가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기집애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전시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뭘 안다고 해도 그걸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저도 괜히 남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제 아들처럼요. 그리고 시은이는 지금 법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저 역시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 간절한 호소에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녀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어요. 대신 아주머니가 전시은 걔를 확실하게 끝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누구한테도 사기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아주 뿌리를 뽑아주신다고요. 네, 약속합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곧이어 한 젊은 여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박수진 씨였어요. 자리에 앉은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흥신소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은이 걔는 대학 때부터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고요? 남자 꼬시는 기술로요. 걔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애였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여우 혹은 꽃뱀으로 불렸죠. 수진 씨의 말에 따르면
시은은 대학 시절부터 부잣집 아들들만 골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무기 삼아 남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했고 그들에게서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선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다 졸업할 때쯤 본격적으로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 때였어요. 하루는 시은이가 펑펑 울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집에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죽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때 막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이랑 적금 깨서 모아둔 돈까지 전부 다 빌려줬어요. 500만 원이었죠. 꼭 갚겠다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길래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시은의 거짓말을 위한 투자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은은 그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강남의 고급 클럽을 드나들며 새로운 타겟을 물색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 아들이었던 첫 번째 남자에게 접근해 결혼 약속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한테는 집에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울던 애가 남자친구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명품 선물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 없는데 오빠가 자꾸 사줘서 부담스럽다며 착한 척 연기를 하는데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결국 그 결혼은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시은은 그 과정에서 남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수진 씨가 시은과 연을 끊게 된 것도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가 오히려 너같이 가난한 애 돈 몇 푼 떼어 먹어서 내가 뭐가 되겠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집애는요, 사람의 선이나 동정심을 이용하는데 아주 특화된 애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 연기해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요. 아마 지석 씨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요. 수진 씨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은 씨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좀 더 이해해 주세요. 모든 것이 시은의 계획대로,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진 씨, 혹시 그때 시은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증명할 만한 자료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제 질문에 수진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그 화면에는 과거에 그녀가 시은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그 의사 아들 거의 다 넘어왔어. 키읔키읔 이번에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할까봐. 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 걔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소문나는 거 싫어서라도 조용히 돈으로 해결할걸. 원래 있는 놈들이 더 무서운 게 없는 법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돈을 뜯어낸 것을 자랑하는 대화, 심지어는 저와 제 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까지 있었어요. 이번 타겟은 강남에 건물 가진 아줌마 아들이래. 좀 순진해 보여서 구슬리기 쉬울 것 같아.
이번 판만 성공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월세방 탈출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은의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그들이 분명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제 아들을 구하러 갈 것이고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 날 아침 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은 것이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 시은 아가랑 같이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리고 결혼 문제도 다시 얘기해보자. 제 말에 아들은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와서 얘기하자. 일단 저녁 7시까지 시은 아가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시은을 꼭 같이 데려오라고 신신당부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석이가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끼를 전시은 역시 절대로 물지 않을 리가 없었죠. 조건이라는 말에 분명 자신이 요구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을 테니까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의 인생을 건 마지막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제 아들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독한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어색한 표정의 지석이와 그 뒤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시은이 서 있었습니다. 시은은 저를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일부러 값비싼 재료들로 차린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시은은 상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거의 임금님 수라상인데요. 역시 어머님 최고. 그 뻔뻔한 아첨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입을 열었어요. 자, 우선 식사부터 하자꾸나. 할 얘기는 밥 먹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 식사가 시작되고 시은은 마치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제 눈치를 살피며 제가 언제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지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석이는 그런 시은과 저 사이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어색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얘기를 시작해 볼까? 제 말에 시은은 기다렸다는 듯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지석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지석아, 그리고 시은 아가,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 시은 아가 솔직하게만 대답해주면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마.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은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시은의 앞에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 남자 기억하니? 사진 속에는 시은이 과거에 만났던 의사 아들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 이런 사람 몰라요. 모른다고? 그럼 이 남자는? 이 남자는 또 어떻고? 저는 연이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시은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지석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시은 씨, 이 사람들 누구야?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누가 이렇게 나를 음해하려고 합성한 사진이 분명해. 시은은 끝까지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어요. 박수진 씨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들을 인쇄한 종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합성이라고 하겠구나. 이번 타겟은 강남에 건물 가진 아줌마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줌마 아들이 혹시 내 아들 지석이를 말하는 거니? 그것을 본 시은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이도 종이를 집어들어 읽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은을 쳐다보았어요. 시은 씨, 이게 다 사실이야? 너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아니야. 지석 씨,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 박수진이라는 애가 나를 질투해서 저렇게 꾸민 거라고. 내 말 믿어줘, 응? 시은은 지석의 팔에 매달려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석이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기로 했습니다. 시끄럽다. 어디서 아직도 그 더러운 눈물로 연기를 해. 이것까지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한번 보자꾸나.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수진 씨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았던 또 다른 피해자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시은이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돈을 뜯어냈으며 어떻게 잠적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은은 이제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겠죠. 지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한 채 마치 자신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온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속에는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 그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지석이는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석이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뒤 며칠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잠만 잤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 또한 제 아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제가 아들의 방에 죽을 들고 들어갔던 참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그래, 아들. 왜 그러니? 제가 정리해야겠죠.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다. 네가 시작한 관계이니 네 손으로 끝내는 게 맞아. 그래야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서 전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시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지석, 너 지금 어디야?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야? 지석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시은, 우리 여기까지 하자. 헤어지자.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시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어머니가 시키디? 너 지금 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내 결정이야. 너 같은 사기꾼한테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지석이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자 시은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야, 고지석,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좋아, 후회하게 해줄게. 너랑 네 엄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시은은 온갖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고 지석이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매듭을 지음으로써 아들은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은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시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문 열어. 고지석, 나와.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지석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혼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은은 집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로 제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석 씨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말해준 것뿐이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제 냉랭한 태도에 시은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녀는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제게 그 눈물은 그저 더러운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었죠. 사랑? 그 더러운 입에 사랑이라는 말을 담지 마라. 역겨우니까. 네가 사랑한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뒤에 있는 내 돈이었겠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시은의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아낸 그녀는 저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어머님, 이러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제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맞받아쳤어요. 후회? 후회는 네가 하게 되겠지.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자 시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다 터뜨릴 거예요. 강남 건물주 아들이 가난한 여자 결혼 약속하고 버렸다고. 어머님이 돈으로 제 아들 조종해서 저희 사이 갈라놓았다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론이 누굴 편들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지석 씨 둘 다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 협박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녀는 아직도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겠구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기대가 되네. 제 여유로운 태도에 시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고? 좋아. 그럼 나는 검찰에 제보를 해야겠구나.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시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네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한테 사기쳤던 증거 자료들이야. 차용증, 각서, 돈 보낸 내역, 그리고 그 남자들의 피눈물 나는 증언까지 여기 아주 다 들어있단다. 그리고 네가 박수진 씨한테 빌리고 갚지 않은 돈, 대부업체에서 빌린 불법 자금 내역, 신용카드 돌려막기 한 증거까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사기, 공갈, 협박? 또 뭐가 있을까? 아마 변호사들은 더 잘 알겠지. 징역 몇 년쯤 나오려나? 제 말을 듣는 시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아니,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잊었나 본데 나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을 달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었지? 내가 만약 너를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면 판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것 같니? 위자료는 오히려 내가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시은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쥐 죽은 듯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 아들 주변을 얼쩡거리거나 혹은 오늘처럼 가짜는 협박을 짓거리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이 서류 뭉치 그대로 검찰청에 들고 갈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니?
시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평생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제 말이 끝나자 시은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폭풍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석이가 나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모자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전시은이라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거칠었습니다. 아들 지석이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녀석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가 났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한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특히 이성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여자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연애의 실패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존감과 세상을 보는 눈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모자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들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할지, 이 깊은 골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다 아들이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게 될까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강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세상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꾹꾹 눌러 참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해주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고 아들도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도, 그리고 너도 우리 둘 다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할 것 같구나. 처음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일이 되었으면 했는데 막상 자신의 일이 되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아들을 설득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마침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의 조금은 특별한 치료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우리는 함께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제3자 앞에서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제 삶의 모든 기준으로 아들을 삼아왔다는 것을요. 제 사랑이 때로는 아들에게 무거운 셔임감과 부담감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로서의 외로움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심리적 결핍이 전시은 같은 교묘한 악인에게 파고들 틈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들이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 아니다, 아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살자꾸나.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금씩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억지로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주며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석아, 동탄에 있는 그 아파트 팔아야겠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갑자기 왜요, 어머니? 그 집은 우리에게 너무 안 좋은 기억만 남긴 곳이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엄마는 도저히 그 집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동탄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급매물로 내놓자마자 금방 팔려나갔습니다. 제 손에 목돈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후였어요.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아들의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 이 돈은 네 돈이다. 이제부터는 이 돈으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거라. 회사에 얽매여서 적성에도 안 맞는 일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봐. 엄마는 네가 뭘 하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 파격적인 제안에 아들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이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라고요. 네가 이 돈으로 멋지게 재기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되찾은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사업 계획서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것은 전통주에 관한 사업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술 문화가 사람들에게 잊혀 가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는 우리 쌀로 빚은 좋은 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우리 술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획서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했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발로 뛰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아들의 도전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양조장 부지를 계약하고 전국의 이름난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술 빚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면서도 아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 연연하지도 않았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첫 술이 완성되기까지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롱한 빛깔과 깊은 향을 품은 첫 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술에 다인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찾아온 인생의 봄날이라는 의미였죠. 그 술은 시련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제 아들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통주 사업, 다인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독특한 맛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각종 주류 품평회에서 상을 휩쓸며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브랜드로 떠올랐죠. 방송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지석이는 어느새 청년 장인, 성공한 사업가라는 근사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어요. 아들이 바빠지면서 저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허전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을 돌아보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땀 흘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발 아래로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지곤 했어요. 그날도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관악산 등반을 마치고 사당역 근처의 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 겸 하산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과 함께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식당 주방과 홀을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 사람. 머리를 질끈 묶고 허름한 식당 유니폼을 입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시은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피부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종업원에게 무언가 실수를 지적받는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통쾌함 혹은 고소함 같은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저 무감각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마침 저희 테이블의 빈 그릇을 치우러 시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제 얼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릇을 겹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그릇을 들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은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녀에게 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겠죠. 하지만 저는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에 시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함께 있던 산악회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시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에 조용히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시은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말해주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네 인생을 살라고.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야. 제 말에 시은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제가 보았던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옛날에 잠깐 알던 아이라고만 대답하고 말을 아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시은에게 꼴 좋다 혹은 그렇게 살 줄 알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면 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큰 앙금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고 복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전시은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오늘을 계기로 개과천선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지는 오직 그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우연한 만남을 끝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털어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시은과의 우연한 재회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마저 내려놓은 듯 하루하루가 가볍고 상쾌했죠. 아들 지석이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다인봄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품주로 자리매김했고 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CEO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자만하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양조장으로 출근해 수레 상태를 살피고 직원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자신의 일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시련은 제 아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겸손과 성실함으로 단련시켜 주었던 셈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기 바빴던 녀석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퉁명스럽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혼자 있을 때도 슬며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저 녀석 마음에 둔 사람이 생겼구나. 저는 애써 모르는 척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크게 상처를 입었던 아들이기에 이번만큼은 스스로 확신이 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만약 아들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섣불리 반대부터 한다면 아들은 제게 평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한번 인사시켜드리고 싶은데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히 괜찮지.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도 궁금하구나. 편한 시간에 같이 오너라. 약속한 주말, 저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어 집안을 몇 번이나 쓸고 닦았습니다. 지난번 전시은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불길한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예전의 어수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사랑을 하는 방식도 분명 예전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옆에 수줍은 미소를 띤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수수하고 맑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시은처럼 화려하거나 인형 같은 미모는 아니었지만 꾸미지 않은 단정함과 선한 눈매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이는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에는 조금의 꾸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아 저는 혜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어요. 아들의 양조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에 우연히 들렀다가 다인봄의 맛에 반하게 되었고, 그렇게 단골 손님으로 몇 번 찾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아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반짝이며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 모습은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인의 모습이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제가 과일을 내어왔을 때였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과일을 깎는 것을 보더니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과도와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로 과일을 깎아 저와 아들의 앞에 먼저 놓아주었어요. 그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에 저는 이 아가씨의 반듯한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은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팔짱을 낀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자신이 만든 술을 대접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석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지석 씨가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저렇게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아들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온 고지석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구나. 제 아들이 드디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녁 시간이 깊어지고 혜진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혜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어요. 혜진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지석이 부족한 점이 많은 아이인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지석 씨한테 많이 배우는 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혜진이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고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차의 불빛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던 순간, 전시은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순간, 아들과의 갈등에 가슴 아팠던 순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한 순간들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선택이 너무 독하고 모진 것은 아니었는지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제가 내렸던 그 아프고 힘든 결정이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제가 현실과 타협하고 그 결혼을 허락했다면 제 아들은 지금쯤 어디선가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큰 시련을 이겨낸 제 아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현명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죠.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제 아들과 저 새로운 며느리가 될 아이의 앞날에 오늘 밤의 달빛처럼 늘 따뜻하고 은은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밤이에요.